더분 코리아의 주가가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후 이날 6개월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자 오버행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방송 전면 중단 선언에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 지속되는 약세가 현재 전망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7일) 오전 삼양식품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실적 대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삼양식품에 대한 매수 심리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환율 급락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주시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RF텍이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변경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RF텍은 이날 개장 전 최대 주주 RF 스탠다드와 이진영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RFT 주식을 각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또 저희가 오후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휴 기간 동안 시장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우리 시장에 반영받는 민감도는 조금 적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면서 시장의 호재와 또 악재를 찾기 급급한 모습인데요. 오후 시장까지의 흐름 그리고 마감 시장까지의 흐름들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뉴치스 코너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사실 이 뉴스를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K-원전 수출에 관해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장 초반부터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영문인지를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에 그 원전 계약 관련해서 또 법원에서 또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게 좀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좀 스톱 상태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얘기 나온 거는 좀 지연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아직 좀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연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확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찌됐건 이거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얘기 끝난 거 아닌가? 왜 갑자기 정부 쪽이랑 얘기 다 끝났는데 법원에서 왜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어깃장을 놓는 건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 매도세도 좀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 물론 중요하고 이게 뭐 취소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전이라는 전체적인 산업 파이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체코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코 프로젝트 자체도 굉장히 좀 큰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좀 딜레이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취소될 리도 만무하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매수 찬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애초에 원전이나 에너지 쪽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는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탈원전을 다시 할 것이냐? 그건 저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봅니다. 이미 탈원전을 통해서 각종 이제 전기요금들도 올라갔고 그로 인한 타격을 좀 받은 상황에서 사실 탈원전 1호 국가였던 이탈리아마저도 이제 탈원전을 버리고 다시 이제 원전을 되돌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 자체는 이제 원전을 되돌리는 쪽으로 갈 것이고 산업화가 커질 것이다. 근데 지금 단발성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한 하락은 만약에 하락한다면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하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이제 급락을 해줬는데 바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 급락했을 때 옳다쿠나 하고 쓸어 담아 버렸어요. 급락했을 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으면서 이제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뭐 BHI라든지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면서 오늘만 지금 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뭐 강하게 이제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7%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BHI도 오늘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마이너스 거의 한 9%까지도 갔다가 지금 플러스 한 6%, 7% 요 선까지 지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오히려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급락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방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제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는 걸 봐도 원전은 장기적으로 이제 좋을 것인데 그 과정 안에서 단발성 이벤트로 좀 급락하는 것은 오히려 매수 찬스로서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그게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부분이 뉴스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체코 원전 쪽에 관해서 완전한 무산의 가능성이 있는지 백지화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이것도 결국 이제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법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지 상태로 간 거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체코 법원 쪽에서도 그렇고 정부 쪽이랑 이야기가 일정 정도 끝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잠시 이제 중지 명령이 나온 거 정도는 저는 완전히 이제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지연되는 정도 선에서 끝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법원 쪽에서도 마무리가 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연이 좀 마무리되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됐을 때 좀 원전 모멘텀이 강력하게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 자체를 이용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조정이 나오면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그런 게 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조정이 나오면 매수한다라는 전략도 지금 그렇게 과연 먹히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악재 아닌 악재처럼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 정도는 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설사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이게 점점 악화되고 만약에 취소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전 모멘텀은 세계적으로 이제 축소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장기 사이클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이제 최악의 상황이 취소까지 가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세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 하락이 안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저가 매수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어느 정도는 진입하셨다가 혹시라도 이 시나리오 있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명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때 강력하게 좀 베팅을 들어가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서 수급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쪽으로의 또 수급도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시장의 전략 잡을 때는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원전주들이 있습니다. 대표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투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가장 또 좋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GNC 에너지나 뭐 BHI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정도도 좀 덜하고 이게 종목이 좀 무겁다 보니까 좀 안정감 있게 묵직하게 올라가는 맛은 있는데 좀 가볍게 확확 치고 가는 맛은 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투자 성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서 내가 좀 이제 묵직하게 천천히 가더라도 좀 묵직하게 가는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BHI라든지 GNC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대장주 역할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상승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좀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슈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최근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전 관련된 이벤트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전력도 좀 연결해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 전력 생산 비용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고 S&P라든지 그 전력 도매가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 중순 말 정도부터 한 24년 10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금은 인상시켰는데 지금 현재 생산 비용은 좀 떨어지고 있는 단계로 가서 마진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배당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몇 가지 기업까지도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시장 뜨겁게 달궜던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바로 열어보면서요. 저희 시장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환율이 1,300원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1,400원대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의 조금 흐름도 있긴 했었는데 일단은 환율 자체가 급락했던 배경을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요인이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그 대만발 이슈가 가장 강력했다라고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휴로 쉬고 있는 동안에 대만발 이제 환율 사태가 좀 사태라고 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이제 급락하면서 아시아 통화가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만도 실제로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갔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아시아권 시장이 이제 통화 가치가 일제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사실 대만에서부터 이제 촉발됐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지금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환율에 있어서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이거 다 이제 문제라고 그 저마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든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하면서 뭐 IMF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예를 들어가면서 그때 환율 치솟았던 걸 예시로 드는데 또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수출에 불리해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불리해지게 되면 이것도 문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환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은 플랫하게 이제 이렇게 평이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거의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환율에서는 저는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평균적인 수치를 유지해 주면서 계속 이제 그 가치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그 트럼프가 워낙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말을 워낙에 바꿔대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투자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투자 시장으로 돈이 몰리나 싶었는데 웬걸 최근에 또 금 가격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여전히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환율이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 1,500원 가까이 막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 환율이 그냥 올라가면 무조건 안 좋고 떨어지면 무조건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율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아요. 지금 환율 그 대만부터 해서 지금 아시아발 환율 위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환율이 급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안하게 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부터 다른 시장들로까지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대 인플레가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고 뭐 경기 지표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도 아직은 연출이 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또 6월 달, 7월 달에 연속으로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음 달로 좀 선택을 미루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 자체도 계속 좀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고금리는 유지되고 경기는 위축되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환율에서는 떨어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득을 보는 섹터나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단기성이나 이제 중기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고려해 본다면 좋은 결과를 또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대만 달러가 급등하는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아시아 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한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에 좀 깔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 약세 현상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작게나마 담아낸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수출주들은 좀 약세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오늘 시장에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시선에서 시장을 봤었을 때 환율 약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바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주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연료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비용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제 항공주에서 연료비 차지하는 유가가 이제 연동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 기름이라는 거, 이 원유, 석유라는 것도 우리가 수입해 올 때 달러로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더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유가가 똑같은 가격이어도. 근데 환율이 사실상 급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적은 원화를 들여서 이제 이 석유를 좀 수입해 올 수 있는 거죠, 원유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에 항공주들이 이제 뭐 연료비가 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상품 시세를 봤을 때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가가 엄청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항공주들은 그다지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아니 이게 연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료비가 떨어지는데 유가가 떨어지는데 항공주가 왜 주가가 못 올라갈까 생각을 해보면 유가만 떨어지면 좋은데 경기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결국 불경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 거였는데 불경기면 사람들이 뭐 비행기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교류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경제에 피가 돌듯이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제 운임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뭐 항공운임이라든지 해상운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항공주들이 그다지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비용은 떨어져도 수요가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비용이 이 정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환율까지 급락해버리니까 이거는 비용이 막대하게 더블로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 환율까지 급락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제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높은 폭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3월달, 4월달 유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대한항공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율까지 반응을 해버리니까 오늘 거래량 터트리면서 반등을 본격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추후에 호경기로 넘어가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로 넘어갔을 때는 뭐 HMM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뭐 해운이나 항공운임 이런 쪽이 주가가 반등을 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불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 뭐 유가도 많이 싸졌고 환율도 잠시 이제 안정되는 시점에서 대한항공이나 HMM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앞서서 제가 이제 한국전력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전력도 이제 유가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면서 에너지 생산 비용이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요금은 올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환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유가 수입 비용도 떨어지다 보니 마진율이라든지 이익 캐파가 커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전력의 이제 그 배당 상승, 배당 성향 상승에 따른 기대감까지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우리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BHI, 대한항공, HMM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앞서서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이 아주 좋은 저는 찬스라고 보여져서 이번에 큰일 났다라고 보통 위기라고 얘기하는 섹터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이제 글귀를 봤어요. 이게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고 호재가 진짜 호재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인생 살면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솔직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엄청난 위기라고 했지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번 돈이 거의 뭐 손가락에 꼽습니다. 가장 그때 이제 수익이 좋았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섹터나 종목들 안에서도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악재라고는 얘기하지만 저는 악재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탑승 못한 투자자들을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이제 해운이나 운임 이런 쪽 그리고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말 오랜 시간 평가절하되어 있었던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향후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좋은 찬스를 주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악재를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뉴스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뉴스 살펴보실 텐데요. 이 이슈 역시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K제약바이오 올 것이 왔다라는 제목인데 2주 내에 의약품 관세 발표를 한다고 하죠. 좀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어떤 발표 예상하세요, 대표님? 일단 여기에서 그 의약품 관세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약가 관련된 얘기도 슬쩍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중순 정도까지 제약바이오 랠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시들시들해지는 양상이 좀 펼쳐졌습니다. 뭐 관세 영향도 좀 컸다고 보여지고 기준금리 인하가 자꾸만 뒤로 미뤄진 것도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하긴 그렇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지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일까요? 금리 인하 사이클일까요? 예,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 정도부터 해서 23년, 4년까지는 인상 사이클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금리를 이제 종식시키고 각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금리 인상이 아닌 인하 사이클로 미국도 접어들었어요. 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살짝 하고 여기서 더 인하를 안 하고 오랜 시간 동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너무 오랜 시간 하니까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인지를 시장이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입니다. 동결을 오래 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긴 동결 시기가 끝나고 다시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또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작년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탄력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걸로 기대됐던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나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됐지만 동결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고. 근데 금리 인하가 재개된다면 어떨까요? 양상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개별 악재로 인한 움직임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들먹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경험했죠. 관세라는 게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죠.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이 확정되기 전부터 해리스와 경선을 벌일 때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때 표적을 삼았던 게 뭐였죠? 생물보안법이었습니다. 중국을 타겟팅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타겟팅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뒤로 계속 완화해주고 밀어주고 다른 혜택을 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 얘기가 나올 때도 이제 우시그룹을 대신할 CDMO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얘기했는데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 CDMO 기업들이 저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관세도 결국은 중국을 타겟팅하는 것이지 한국을 타겟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가 인하에 대해서도 작년에 주목을 받지 못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셀트리온은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두각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외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약가 인하 정책이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의약품 관세 얘기하면서 약가 인하 정책 얘기를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해서 경쟁을 통해 약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이번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들이 또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찬스가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주 후에 이제 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공포에 떨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지만 제약바이오는 실제로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이제 주가 하락 모멘텀을 좀 보여줄 때 이번 달 말이나 뭐 의약품 관세 트럼프 발표할 때쯤에 또 한번 크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발표하고 나서 이번 달 말 정도부터는 만약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 좋은 매수 타점으로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타겟이 이제는 의약품 쪽으로 올려가면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이 전부 다 약세입니다. 특히나 SK 바이오팜은 7%의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시나리오적으로 좀 짚어주셨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주가적인 상황에서 봤었을 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세 우려감을 또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역시나 열어두고 바닥 구간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진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FDA 임상 통과되면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매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미국에선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뿐만 아니라 녹십자의 알리글로도 그렇고 SK바이오팜의 이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이러한 것들도 이제 미국 진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캐파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었는데 이제 의약품 관세를 이제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좀 타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던 기업들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관세를 고려하더라도 이미 미국 시장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 진출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가 타격을 받은 거면 좀 타격이 있겠는데 뭐 현대차처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의약품 관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실적은 지금까지 수준보다는 훨씬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들,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계획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관세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인 추세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연출해 줄 거라고 보는 만큼 올해 한 7월에서 9월 정도 이때쯤이면은 인하는 안 하더라도 인하에 대한 뉘앙스는 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걸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서 올 여름을 제약바이오 저가 매수의 찬스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 속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올 하반기쯤 금리 인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훈풍이 들었을 때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FMC 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FMC 회의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동결을 대부분 예상하는 느낌인데 뭐 깜짝 인하 이런 건 없을까요, 대표님? 깜짝이나 물론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어쨌든 연준은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물론 후행이긴 하지만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안정된 수준으로 가긴 했지만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중요한 게 기대 인플레가 지금 6%대까지 치솟아 있는 상황이고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의약품 관세도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과연 인하를 할까? 그런 생각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불경기가 너무 심각하면 또 모르겠는데 소매 판매 지표도 지난달에 아니 이번 달에 너무 선방을 해버렸어요. 노동도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금리 인하할 명분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불경기로 가기는 할 거는 분명한데 그것도 눈에 뻔히 보이고 근데 아직 수치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이게 좀 애매한 시점이고
이게 수치로 드러나면서 불경기가 완전히 완연하게 이제 불경기 수치로 드러나는 시점,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 자체도 좀 꺾이는 시점이 한 7월 내지 9월 정도부터는 서서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쯤에는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뉘앙스 정도는 뭐 언급을 좀 비둘기적으로 한다든지 이 정도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환율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저는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좀 의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코로나 팬데믹발 말 그대로 폭락이 나오게 되면 그걸 트리거로 한번 또 기준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내리지 않을까. 좀 이런 시나리오도 저는 대략적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의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또 금리 쪽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한 줄 평으로 또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또 저희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가 아직 시작은 안 됐기 때문에 현금은 저는 꼭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꼭 확보해 두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거는 국제시장 자체가 지금 투자 시장이 매우 얼어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마저도 이렇게 불안하면 도대체 그럼 투자를 어디다 하란 말이냐 했더니 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 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되, 지금 현 시점에서 환율도 불안하다 보니까 괜히 또 환차익 노린다 해가지고 뭐 달러 산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는 가지 마시고 딱 현금 정도로만 확보한 채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한국전력 같이 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처럼 지금이야 조정이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대하는 이런 섹터라든지, 아니면 원전처럼 AI라든지 전력 수요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10년간의 장기 사이클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섹터들 위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섹터들이죠. 네. 이런 쪽 위주로 한번 저는 투자를 길게 잡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을 것 같다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도 시장 보수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또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스위스에서 이번 주에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무역 협상을 위해서라고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짙게 드리우면서 보합권 내에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결될 확률 95%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9월까지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에 발맞춰서 오늘 1,380원에서 시작을 해서 1,400원 아랫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특히 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좀 우호적이기 때문일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같은 장 속에서 특징주 3가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볼 쪽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양사가 원팀을 구성을 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공동 제안서를 제출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이 사업 규모는 27조 8천억 원에서 3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양사는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실 이 제안서는요, 미요청 제안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사전에 설명하고 제안하는 방식,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찰 제안 요청서와 구분된다는 점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일단 이 제안서 안에는 캐나다 국내에 정비를 좀 건설하거나 혹은 이 캐나다인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서 캐나다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정말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규모만 60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정한 발표는 없었다는 부분 체크. 그렇지만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과 같은 이런 유럽 국가들이 다양하게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는 좀 별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다연장 로켓 무기와 K9 자주포 판매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시장에서는 이 구매가 성사가 되게 된다면 1조 4천억 원 상당의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HD현대중공업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이고요. 1분기 호실적이 나왔죠. 숫자로 살펴보자면 영업이익은 1,800억 원가량이었고 당기순이익은 1,3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씩 성장한 수익 보여줬습니다. 일단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트래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 수는 2,545만 명이었어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57만 명이나 신규 가입 수가 더 늘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대출 이자로 돈을 벌었을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대출 이자 수익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늘어났거든요. 그렇지만 시장 금리가 다소 좀 떨어진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자 수익에 있어서는 소폭 감소한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대출 잔액 같은 경우에는 중저, 신용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량이나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 이자로 돈을 번 게 아니면 그 외 수익의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영업 수익 부분에 있어서 이자 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와 플랫폼 사업을 확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이 사업 쪽에 있어서 수익 실제로 776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량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숫자가 2배나 늘어나서 현재 6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휴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 실행 금액이 늘어나겠죠. 1조 1,000억 원을 가리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동일하게 2배가량이나 더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금융자산 운용 등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한 부분도 역시나 긍정 포인트로 찾아볼 수가 있고 투자 금융자산 운용 1분기 손익 살펴봤더니 1,6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꺼내놓고 23,000원 우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움바이오이고요. 티움바이오의 신약 후보 물질 메리골릭스가 자궁근종 임상 2상을 진행했는데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다 월경 감소라는 주평가 지표를 달성을 한 것이고요. 특히 이 메리골릭스는 기존 주사제 대비해서 편의성도 뛰어나고 지속성도 더 우수했다고 합니다. 특히 투약 초기에 호르몬의 급격한 상승하는 것 없이 비교적 단기간에 빠른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도 긍정 포인트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상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임상에서 가장 높은 허들로 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면서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과 안정성에 있어서 모두 다 확보를 한 만큼 시장에서는 신약 허가 가능성을 입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도 크게 높아졌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궁근종 치료제 시장 살펴봤더니 연평균 10%씩 성장을 해서 22년 2조 5천억 원가량이었는데 32년이 되면 6조 6천억 원으로 껑충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협업사인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었고요.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승분 일부를 토해내고 10%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테마 탑3이고요. 항공입니다. 환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아무래도 환율이 좀 떨어지면 항공주들은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비 같은 것들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WTI 60달러 아래선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도 유류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부분에서 항공주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MRO 사업협력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모두 다 5% 이상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이고요. 미국 트럼프가 의약품과 관련해서 품목별 관세 2주 내 발표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간밤 미증시에서 모더나 12%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일라이릴리와 머크, 암젠, 화이자 모두 다 3에서 5%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이어와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까지 나란히 4% 이상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입니다. 지정적 리스크가 터졌죠. 인도 파키스탄 무력 충돌로 인해서 8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 속에 방산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 빅4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 롯데의 총 수주 잔고가 94조 9천억 원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이제는 100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오늘 이 세 종목 모두 다 3%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수요일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일정들을 저희가 살펴보고요. 또 시장 인사이트들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일정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의 일정표는 실적 발표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실제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와지더라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또 언급해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 쪽에 관한 깜짝 실적 발표로 오늘 시장의 급등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방금 전에 SM의 실적 발표도 깜짝 발표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 좀 추가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고요. 내일 발표하는 실적 발표도 굵직한 기업들, 시장에 굉장히 관심 많은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삼성화재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흐름 좋았었던 금융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 특히나 이 카카오뱅크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오늘 관련해서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러한 시장의 동향들이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증권사에서는 클래시스 쪽에 대해서 2027년도까지 계단식의 실적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실적 발표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수치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해보실 그런 기업들 많고요. 장 마감되고 나면 아마 다양한 실적 발표도 같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른 주가의 흐름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마켓 이렇게 저희가 또 일정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부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언급해드린 적은 있었었는데요. 오늘 트럼프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을지 다음 장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저희가 쉬는 연휴 기간 동안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관세에 관해서 관여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 제약사들의 가격 횡포를 참지는 않겠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주 이내에 자세한 관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2천억 달러의 의약품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내 제약사들의 미국 쪽으로 가는 수출액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2021년도에는 23억 9,8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요. 2023년을 지나서 2024년도 작년 집계만 해도 39억 7,800만 달러가 됐고요. 실제로 4월 달 수출 지표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국내 의약회사,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의약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바이오 업체에서는 반대 서명서를 미국 측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국내 정부에서도 이 관세에 관해서 의약품 관세에만은 어느 정도 좀 유예를 해달라는 스탠스로 미국 쪽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한번 살펴보면서요. 시장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대응점들도 보실 텐데요. 일단은 국내 쪽을 먼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대략 25%가량 되는데요. 일단은 위탁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이러한 또 영향도는 10% 내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3%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분석들 시장에 나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 재고 확보를 해놨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의약품 자체를 미국 내로 이미 상당한 물량을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셀트리온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지난 1월 달부터 미국 쪽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오늘 크게 하락하죠. 7%가량 하락하는데 일단 SK바이오팜은 미국 내 위탁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영향권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준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해외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270억 달러 투자 성공하면서 지금 미국 쪽에 관해서 계속되는 공장 건설을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또 시장에 나오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 공장 건설에 나섰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해외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나리오들 예상을 하면서 지난 1월 달부터 미국 쪽에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쪽의 반응은 다르지만 한국 쪽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공장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또 다양한 악재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들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 주가 흐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을 언제 잡아줄지의 여부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릴리 역시도 급락세를 나타내면서요. 의약품 관세에 관한 다양한 의혹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넥스트 마켓에서 한 가지의 또 이슈로 시장의 리스크들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러한 관세 리스크 역시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대응점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내용도 함께 했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락 보자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